바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다시금 강한 이유 자체가 그랬던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삼성이 약 60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삼성이 로봇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제 현실로 되어버리니까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삼성이 로봇에 진짜 투자하는구나. 야, 이제 그러면 삼성이 또 다른 로봇주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삼성이 로봇주에 투자해서 어떤 시대를 만든대? 이런 식의 기대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오롯이 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원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 자체가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으로 볼 수가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일단은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하고 이를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로봇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족 및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협동 로봇 그리고 의료용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도 또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2018년도 이후로는 매년 50% 이상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작년에 로봇주를 얘기하면서 완성형 로봇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만큼 밸류가 워낙 비쌌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셔라. 이 기업이 눌리면 오히려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은 이 기업이 비싼지 싼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장에 그만큼 지금 비쌀지라도 사고자 함은 아무래도 그만큼 로봇의 진심이기 때문이 아닌가, 로봇에 그만큼 더 속도를 내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왜냐면 안 그래도 비쌌던 종목을 삼성전자가 더 비싸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눌려도 그게 싼 국면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주목하실 거면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낫겠죠. 사실 그래,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봐야 되고, 남들이 모두 다 보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 곳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모두가 다 환호성을 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차라리 다른 쪽을 주목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오늘 기사를 막 찾아보다가 한종희 삼성 부회장의 최근 발언이 나왔던 기사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여러 나왔는데, 지금 삼성 한종희 부회장인 이재용 회장의 특명을 받은 상황이에요. 뭐냐?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라 라는 특명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삼성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제는 뉴삼성으로 향해 간다. 그러면서 이재용이 회장으로 임명이 됐다. 그만큼 뉴삼성으로 향해 가는 발자취가 더욱 빨라지고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주목해봐라. 거기가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은 기존에 주목했었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기존에 없었던 기술적인 혁신에 좀 더 주력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었거든요. 그의 시작점이 지금 로봇이 됐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삼성은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앞서 열어가기 위해서 로봇의 각각의 투자와 그리고 로봇을 상품성으로 만들어서 파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수혜줄에 한 차례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 EX1이라는 로봇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로봇이냐?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보조기구 로봇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노인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갖춘 시니어 케어에 특화된 로봇이라는 건데요. 작년에도 제임스 힙이라는 로봇을 계속 출시한다 하면서 이 웨어러블 로봇, 즉 사람이 로봇을 착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로봇 출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삼성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로봇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일단 최대 수혜주로는 저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탑스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의
EMS 방식으로 참여했던 기업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품을 조달을 받아서 생산하고 조립하면서 AS까지도 하는 종합 서비스 관리를 이 인탑스라는 기업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 제작하는 최종 단계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핵심 협력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인탑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러한 로봇을 앞으로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감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을 또 타 기업에게 계속 부품을 떼와야 되는데, 그 부품을 떼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SBB테크. 왜냐하면 SBB테크는 2013년도 국내 유일하게 하모니 감속기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모든 로봇에 사용한 핵심 부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부터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고객사를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우수 기업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국내 로봇 기업 중에 유일한 모멘텀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SBB테크가 삼성전자가 찜한 기업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로봇 투자에 있어서 SBB테크도 같이 동반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무가라는 기업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왜냐, 나무가는 이미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제트봇 AI라는 로봇에 3D 카메라 이런 센서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무가의 실적 거의 90% 이상을 다 삼성전자 향으로 얻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을 계속해서 만들어감에 있어서 주요 핵심 부품인 이 센서를 나무가에게 떼올 수가 있기에 그로 인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무가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추가적인 로봇사를 인수를 한다면 어떤 로봇사가 인수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기업이 바로 T-로보틱스였습니다. 왜냐하면 T-로보틱스는 자율주행과 의료 재활 분야 종합 로봇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출신 로봇 전문가들까지 영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또 관계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 로봇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T-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종희 부회장의 최근 발언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전장과 메타버스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CES에서 전장과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고려 중이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기다려달라. 라는 식으로 말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야,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 이후로 또다시 전장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면서 시너지를 내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락다운, 미중 갈등,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환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리스크 등으로 인수합병의 절차가 계속 지연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게 최근에 이 한 부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코로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각 국에서 대처하고 있는 게 풀려가는 것 같고 또다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비춰지는 걸로 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이 로봇 다음으로 이 M&A 기대감을 펼쳐줄 곳이 그동안 지연됐었던 전장 쪽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 관련 팀을 또 신설을 해줬거든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이 신설 팀을 설립을 하면서 로봇에 쭉 투자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전장 사업 관련 팀을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전장 쪽도 계속적인 투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그 작년에 전장 관련된 M&A 기대감이 커졌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았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개 기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남전자, 두 번째가 에이테크 솔루션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심지어 또 2대 주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놨던 기업인 만큼 좀 더 부각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이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장 관련된 기대감이 커져갈 때 맞춰서 이 두 기업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장이라 함은 점차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 사실 로봇의 이 자율주행이 요즘에는 계속 붙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 각 식당을 가더라도, 아니면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송 로봇이 그냥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이 1인 1로봇 시대를 연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로봇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올해에는 이 로봇 관련주를 볼 때 자율주행 모멘텀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차례 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로 뭘 얘기를 드렸었냐면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은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또한 삼성전자가 신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쪽으로 좀 더 주목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첫 번째로는 코세스라는 기업,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로봇 관련돼서 핵심 3D 카메라 이런 센서를 납품한다라고 얘기했던 나무가라는 기업이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G와 현대차그룹도 로봇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계속 삼성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진영인 LG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안 그래도 가전시장에서 대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 시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기술 교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LG전자는 이미 시장에 내놓은 로봇 LG 클로이 공급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삼성과 LG 두 회사 모두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면서 투자와 시장 확대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삼성에 비교해서 LG전자는 이미 로봇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자사를 대표하는 서비스 로봇인 클로이를 지난 2018년도 론칭한 다음 국내와 해외 곳곳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해외 쪽으로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도 다양하게 공급을 하면서 클로이의 해외 진출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LG전자는 지금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강력하게 지금 기업 투자까지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은 입지를 강하게 잡고 있더라도 삼성의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투자를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게, 그러면 LG전자는 기존에 어떤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해놨는가?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삼성의 투자 움직임과 더불어 LG의 투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그 기업으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지분을 무려 33% 갖고 있으면서 최대주주로 올라가 있는 기업입니다. 로보스타는 이 산업용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랑 2차전지, 반도체 이러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조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두 번째인데, LG전자가 지분을 약 8%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대 주주로 올라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라든지 호텔 서비스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산업으로 자율주행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좀 더 촉망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로봇 투자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투자 관점이 생기네요. 맞아요. 사실 이슈 하나만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투자 관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곳은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어? 그러면 이거는 한 차례 끝났다. 조만간 터질 수 있을 폭탄이다. 그러면 그 폭탄 뒤에 다음으로 터질 만한 복권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남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주목이 되면서 그 기업이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키피딘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슈를 바라봤을 때 그냥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다음에는 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면서 수익을 좀 더 차근차근 벌어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이자 부지런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꼭 유념하시면서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삼성의 이런 로봇 투자 이후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수혜자는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를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또 옥석 같은 이슈와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를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영상들 계속해서 찍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같이 또 공부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좋은 기업들, 옥석주들 잘 노려서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내용은요, 바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CBDC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성장에 대한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CBDC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이 시장을 중앙은행이 견제를 해서 만든 화폐입니다. 민간 가상화폐하고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이 CBDC는 이미 중국이 선두로 자리 잡고 움직이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도입을 한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미국도 현재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CBDC의 선제적 도입은 위험하다라고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개발과 별개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유는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가서 도입했다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먼저 만들고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하면 언제든 발맞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고, 미국과 유럽 등은 아마 수년 내에 CBDC를 도입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사실상 공개적으로는 우리가 확정치에 발표를 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준비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발표를 하면 바로 우리도 발표를 할 수 있게끔의 준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서진 않겠지만 그에 준할 정도의 준비는 다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2023년 새해가 돼서요, 신년 인사 때 기재부는 정책금융 540조 원을 내주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밝혔고요. 거기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CBDC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공식 석상에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성과 창출을 약속을 했고, 자, 거기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부분 자회사인 크러스트를 비롯해 삼성전자는 사실 NFT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에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카오뱅크, 코나이 등의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결합해 개발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CBDC에 대한 연구 개발을 비롯해서 디지털 플랫폼 및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 결제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향후에 발생될 새로운 기술에서의 디지털 플랫폼과 보안,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같이 연관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CBDC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디지털 산업에서 정말 중요할 보안 산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이 CBDC를 가지고 기존의 금융권들과 굉장히 지금 접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워터스는 작년 말에 이미 법률 초안을 내놨는데, 그 법률이 연준이 디지털 달러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약간 이게 맥락이 좀 비슷한 게 한국은행도 CBDC와 관련된 연구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CBDC에 대한 중요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은행 업계가 이제 비용이 편익을 앞지른 다음에 반다고 있는데 사실 이 CBDC가 시장에 도입이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은행 업계하고 조율이 돼야지만 이것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CBDC와 관련된 부분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시죠. 달러는 100년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죠. 특히나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달러도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달러를 위협해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이미 디지털 위안의 추진을 박차를 다하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한 결과까지 있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지털 위안이 달러의 지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결코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루 전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G7의 국가 모두 CBDC 개발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애틀랜틱 카운슬 개발 진행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11개국에서 이미 CBDC를 출시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에 국제통신망, 즉 달러로서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이 스위프트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결제망을 막았다는 것 때문에 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스위프트조차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기반한 국제 결제망의 기본 틀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직접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시험했다는 거는 단순히 과거의 CBDC가 이제 뭐 향후의 미래의 화폐다, 각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 정도의 말했던 거하고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죠. 특히나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을 토큰으로 전환해서 실시간 거래하는 것과 분산 원장 등의 다양한 기술과 화폐에 대한 시험을 지난 8개월간 거쳤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던 거죠. 특히나 최근에 FTX 같은 이 가상화폐의 무너짐, 파산 상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 CBDC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보안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업종들의 현재 주가 상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말이 뭐냐면요. 올해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뭐 템버거 같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런 주식들의 종목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많이 상승했던 과거의 산업들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기업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CBDC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보안 관련주까지 같이 겸임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자, 일단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CBDC 관련주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업종들이 대장주라고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은 이 업종들이 시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애들을 믿습니다. 자, 일단 누리플렉스, 코나아이, 그리고 한네트, 드림시큐리티, 로지시스, KCT, KCS, K사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안 관련주랑도 또 엮여 있는 애들이죠. 자, 누리플렉스부터 좀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가장 높았던 이 수준보다도 현재 사실상 바닥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죠. 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요 가장 바닥 라인에 위치해 있는 라인까지 현재 내려와 있으면서 최근에 다시금 조금씩 주목받으면서 한 번씩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바닥에 있는 업종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폭보다 오히려 관심을 받아서 유동성이 몰려서 상승하는 폭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관심 받아서 튀어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우리가 파동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미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그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요. 코나이 역시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미 코로나 때 이후에도 큰 주목은 받지 못했고 2015년도에 큰 상승을 했지만 자, 이후에 튀어올라도 이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좀 정치적인 테마와 관련된 업종으로 좀 단기간 크게 상승했다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테마성의 재료는 이미 다 소멸이 됐고 그와 관련된 물량도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 있고요. 한네트는 물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이 라인이 과거에 상방이 막혔던 자리에 있고 지금 입장에선 최근에 가장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다. 보안 관련된 업종으로도 되어 있는 드림 시큐리티 역시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바닥에 내려와 있고 요 기준이 과거에 가장 여러 차례 바닥을 지지했던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면서 최근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좋고요. 로지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차트 흐름이 비슷하죠. 유동성이라는 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어떤 해냐에 따라서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계속 바뀝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차화정일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는 조선업들 당연히 좋았죠.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는 신산업에 관련된 2차전지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크게 튀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상승하는 것들은 과거에 이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이 유동성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앞에서 크게 한번 치고 올랐던 애들이 몇 년간 2년 가까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흐름이 돌아올 확률이 무척 높다는 거죠. 로지시스 역시 보면은 이 라인이 굉장히 바닥에 있고 과거 여러 차례 바닥과 상방에 대한 저항에 걸렸던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향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자, 그리고 KC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차트가 정말 비슷하죠.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 지지가 됐고 저항이 걸렸었고 저항이 걸렸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바닥이 있는 요 위치하고 겹쳐 있죠. 역시 최근에 바닥을 조금 지지하고 크게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KCS도 마찬가지죠. KCS는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밑에 하방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차트상 좀 밑에 내려가 있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이미 한번 여기 저항이 걸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항이 또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K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은 가장 작은 업종인데 오히려 한 번씩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이 업종도 과거에 여러 차례 바닥과 상방이 이렇게 저항이 걸렸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닥 라인에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뚜렷한 성과를 보이느냐? 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성과를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꼭 기업이 당장 성과를 내야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선반영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직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실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은행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줄 때 그때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미리 그 지점을 선점해서 사놔야지만 향후에 그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그때 남들이 뒤늦게 들어올 때 우리는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CBDC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 많은 자료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열심히 좋은 자료 찾아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인데요. 유럽의 전래 동화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인데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상태의 증시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준이 말하는 연착륙, 경제가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장기간 횡보를 하는 그런 시장을 새로운 기대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다는 물가 정점론 혹은 연준이 빠르게 정책 턴을 해줄 것이라는 연준의 피벗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로 이제 남아 있으면서 어떤 특정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가 한 번씩 크게 튀어오르는 이런 데리켓 바운스의 현상을 보였던 것들 중에 이제 하나들인데 올해는 그 단어 첫 번째가 이 골디락스라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걸 누가 만든다라고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증시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의 시간당 임금과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죠. 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시장의 예상치가 5%였는데 4.6%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임금 가격이 계속 올랐고 파월도 지금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고용지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압도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내려가서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것은 좀 줄이고 고용은 계속 좋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가 그렇게 쉽게 침체나 경제 위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시죠. 골디락스 신호라고 해서 16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최저가 됐고요. 취업자 수는 오히려 늘어서요. 고용은 좋아졌고 실업률은 당연히 최저가 나온 겁니다. 54년 만에 최저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금리가 5% 이상 유지하는 것이 시장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약 이 같은 추세가 여러 달 계속되면 경기 둔화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자, 일단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내려가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고용은 계속 좋아지는 상태. 그로 인해서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는 상태가 최소한 여러 달은 계속 돼야지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문장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에 나올 데이터가 몇 개월간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인 추세로 만들어졌다가 끝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골디락스의 희망으로 올라갔던 증시는 다시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줄의 의미에서 앞으로의 증시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연준의 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아직은 고무적인 신호가 나타났지만 이 상승률이 너무 높고 크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KB증권연구원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평균의 함정으로 임금 상승률이 착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있어 왔던 거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평균의 함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평균 몇 프로입니다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연평균인 것이지 최소와 최고의 이 격차는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우리가 10%입니다라고 하면 매월 1% 가까이 뭐 0.9%씩 난다라고 치면 그게 연평균 10%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균일하게 나지 않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 어떤 달은 플러스 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는 내려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낮은 수준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 이것은 평균의 함정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연으로 나눠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직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과거에도 2022년도에도 그랬지만 어떤 특정 희망으로 인해서 평균의 함정이 항상 발생을 했어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높았는데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만 보이니까 증시가 확 불타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의 함정인데 그걸 가지고 확 타올랐다가
또 금세 그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훅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1년 내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에서 가장 강경파로 유명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갑자기 태도를 급변했어요. 그래서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7%까지 가야 된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이런 식의 무척 강경한 발언을 해서 증시의 좀 반등장을 이렇게 되돌리는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블러드 총재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어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시죠. 1월 6일 날 매파 중에 매파였던 블라드가 금리 고점 가까이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을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7%까지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아직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약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경제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고 가능한 빠르게 금리를 고점에 올려놓는 것이 연준의 의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다른 기사도 한번 보시죠. 블러드는 올해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침체 위험이 소강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 더 낙관적이 됐다. 자, 이게 사실은 블러드 똑같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은 좋은 상태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훨씬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발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는 고용 시장이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약해지지 않았고 성장 수준도 반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제약적 범주를 약간 밑돌고 있다며 FOMC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강경했던 블러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왔고 약간 모자르고 그것을 빨리 올려야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충분히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요 매파였던 이런 인사들조차도 골디락스라는 분위기를 풍겨주니까 시장에서의 이 희망이 커진 거죠. 어쨌든 요 블러드의 발언 외에도 닐 카시칼이라는 아주 강경한 매파를 제외하고 새로 투입되는 3명의 총재들이 모두 중도파 혹은 비둘기파에 준할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FOMC 회의 때도 전보다는 훨씬 더 유순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가장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일본의 YCC 수익률 곡선에 대한 0.5%까지의 인상은 우리나라 환율에 오히려 좋은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큰 엔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달러 강세가 좀 약세가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 편으로 좀 보이는데 이걸 보면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상당히 내려와서 지금 하단 쪽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달러 인덱스의 통화 바스켓 구성을 보면 유로화가 57.6%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13.6%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11.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 3개가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 일본 엔화의 강세는 달러 인덱스를 약세로 만들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를 만드는데 유리한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보면은 일본의 엔화가 끝없이 막 추락한다고 하더니 지금 급격하게 내려와서 130엔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위기를 겪었던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던 영국의 파운드도 이 표를 보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환율을 얘기할 때는 달러를 앞에 넣죠. 그래서 달러 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는 강세입니다. 달러가 먼저 앞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국 파운드하고 유로화는 표기상 달러가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로 오르는 게 영국 파운드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만 의미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운드도 지금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금 위로 올라가 주면서 달러 인덱스를 좀 밑으로 누르는 그런 힘을 줬다. 그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에 워낙 강세를 만들어준 흐름을 좀 영향을 줬고요. 그것이 증시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요렇게 요 밑에 라인보다 내려오기 전에 반등이 나오는 밑에서 지지가 되는 구간을 잘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왜 중요했냐면 얘가 하락했을 때 반등하는 구간이 이 밑에서 만약에 올라갔다면 그것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의 차트가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락의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는 과거의 대한민국 코스피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물론 과거의 차트가 무조건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증시라는 거는 정말 많은 분석이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동이라는 흐름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게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같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흐름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상승이라는 흐름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상승했던 폭보다 하락한 폭이 상승폭의 절반 밑으로는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동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은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는요, 하락한 폭보다 반등폭이 하락한 폭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 차트에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게 다시 상승으로 추세가 돌아설 때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증시는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그리고 저점에서 역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형태가 다를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파동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을 할 때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차트로 본다면 뭐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산 같은 모습을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다가 반대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는 자, 이렇게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그립니다. 어깨를 그릴 때 특징이 있어요. 가장 저점 라인에서 올라갔을 때 이 상승폭이 보통 전 상승폭의 라인에 비슷하게 겹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상승으로 올라가느냐는 뭘로 보느냐? 여기에서 하락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반등했던 구간의 절반 정도 전후에서 다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하단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009년도 때도 한번 보시죠. 이때도 고점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빠지고요.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반등할 때가 요 전 라인보다 살짝 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왔을 때 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 전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돼 있어요. 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의 증시 차트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그리다가 자,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다가 반등장이 크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장이 나왔죠. 자, 이 반등장도 전 라인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갔고요. 하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승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시죠.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가장 저점을 한번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했던 부분이 요 라인을 깨지 않았어요. 요 라인을 다행히 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반등이 한번 올라와 줍니다. 다시금 최근 며칠 사이에 한번 크게 올라줬죠.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밑에 하단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라인에서 한번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 이 저항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이게 반등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만약에 거기서 한번 밑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차트가 바닥은 좀 찍고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자리에서 상당 기간 동안 행보를 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볼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얘가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게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번은 눌리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이 나올 때 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를 볼 때 무조건적으로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서 이제 대세 상승이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 한번 차트를 보시죠. 우리나라는요, 한 번 박스권에 갇히면 굉장히 오랜 기간 갇히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때도 우리나라가 198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 있었고요. 그 뒤로 한번 크게 튀어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 10년 가까운 박스권을 그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크게 튀어 오르면 그 다음 내려왔던 것이 다시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렸던 모습을 과거에 여러 차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튀어 올랐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다시금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시가 미국이 현재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고 미국이 견고하게 버텨진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5%대의 고금리를 좋은 고용과 낮은 임금 상승률로 버틸 수 있겠죠. 낮은 실업률로 또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고금리로 가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더 높은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눈치껏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미 1% 넘게 금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유지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해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지부진한 증시의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이 박스권의 형태의 모습을요, 요 라인에서 그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 라인에서 그릴지는 우리가 이 다음에 상승하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박스권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하단에 사서 상단 라인에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미리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대입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저 한 방향으로만 가지고 너무 오를 것이다 라는, 너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넓게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시장의 골디락스라는 걸 말씀드렸고, 박긴 연준의 매파 연준 총재의 발언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환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제가 볼 때 시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골디락스라는 희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반등이 나서 좀 더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졌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은 이런 골디락스의 희망으로 올라갔다가 내일 있을 CPI 발표나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를 우리는 보는 거죠. 이때 환율이 크게 깨지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눌렸던 자리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발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타이밍을 보고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자리에서 눌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 새롭게 진입을 해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증시라는 것은 우리가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은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않고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마다에 나왔던 시장의 분석 그리고 차트의 흐름 등을 보고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한 방향으로만 밀기에는 애매한 시기가 됐어요. 2021년과 21년 2분기까지는 확실하게 상승을 외칠 수 있었고, 그리고 21년 말부터는 확실하게 하방으로 간다라고 이제 외칠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에너지들이 서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오고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거와 차트는 좀 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올라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은 상승장을 맛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의 횡보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응을 미리 좀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 이슈들이 나오고 골디락스라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어떤 아이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골디락스가 흔들리느냐, 다시금 희망이 생기느냐가 시장에서 반등과 하락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